저는 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지금까지 10년 넘는 세월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네요. 시부모님, 특히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의 눈높이가 정말 높고 까다로워서 항상 제가 하는 살림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고, 그것 때문에 의견 충돌은 물론 스트레스 받고 사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머님도 저희 잘 되라고 걱정되는 마음에 잔소리 하시는 거라는 걸 알지만, 실제로 살림하는 사람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검사하듯 살림 감시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돈 벌면 가끔은 맛있는 것도 먹고 가족끼리 좋은 곳으로 여행도 다니면서 살아야 하는데, 시어머니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평생 그렇게 돈 벌어서 다 어디 쓰려고 그러는가 싶어요. 한마디로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자린고비 그 자체이십니다. TV에 자주 나오는 전원주 아주머니 아시죠? 그 전원주 아주머니를 볼 때마다 딱 우리 시어머니가 바로 생각이 나요. 연세에 비해서 정말 머리 회전도 좋으시고, 특히 다른 것보다 돈 계산하는 일이라면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더 빠르게 암산으로 계산하십니다. 예전엔 시장에서 장사를 오랫동안 하셨다고 들었고, 그 시절에 돈을 많이 모으셔서 지금은 상가 건물과 함께 아파트나 다른 부동산을 몇 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밖으로 워낙 티를 안 내시고 돈 있는 척을 절대 안 하시기 때문에 남편을 처음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시부모님께 재산이 그렇게 많은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우리 남편 역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쓸데없이 돈 자랑이나 있는 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벌이에 비해서 씀씀이가 알뜰하고 검소해서 괜찮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처음 결혼 승낙을 받아내기 위해서 시댁으로 인사드리러 갔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집은 40평대로 넓긴 넓었지만 오래된 아파트라서 딱히 부자라는 생각을 하진 못했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보시고 크게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지만, 시어머니께서 제게 무슨 일하고 있는지, 벌이는 얼마냐, 돈을 얼마나 모아놨냐 이런 질문들을 하셔서 조금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는 초면이었는데 무슨 저런 걸 물어보시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니 시어머니에겐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절약정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 눈에 제가 100점짜리 며느리감은 아니었겠지만 어떻게 큰 무리 없이 결혼 승낙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시댁에서는 저희 결혼할 때 아무것도 지원 안 해주신다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그 사실을 알고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댁에서 지내다 보니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의 70% 정도를 항상 저축하고 있었고, 남편은 저보다도 돈을 더 많이 모아놨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랑 제가 결혼 전 모아놓은 돈을 합치니까 그럭저럭 신축 아파트 전세 얻을 정도는 돈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집을 구하면서 이런 이유로 저희는 전세에서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별다른 이유는 말씀해주지 않으시면서 무조건 전세는 안 된다며 오래된 아파트를 하나 찍어주더니 차라리 지금 가진 돈으로 거길 사서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은 지 거의 30년이 다 된 아파트라서 솔직히 그쪽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세상 어느 여자가 신혼집을 그런 데서 출발하고 싶겠습니까? 남편이랑 신혼집 문제로 한참 싸우기도 여러 번이었고, 결혼을 포기하고 때려치울까 생각도 했었지만 남편이 그때 제게 했던 말이,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처음엔 이해가 안 가도 나중에는 맞는 경우가 많아. 이번 한 번은 엄마 말을 들어보자. 라고 저를 설득하는 바람에 그냥 한번 참고 들어갔죠. 그리고는 다들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오래된 낡은 집에서 5년도 채 안 살았는데 재개발이 진행되었고, 몇 년 전 저희에게 새 집이 생겼네요. 아무튼 저희 시어머니는 항상 저런 식이십니다. 본인이 재산을 엄청 많이 갖고 계시면서도 절대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진 않으세요. 가계부 검사까지 요구하시는 건 아니지만 가끔 신혼집에 한 번씩 놀러 오셨을 때 못 보던 가전제품이나 물건들이 보이면 이걸 왜 샀는지 항상 물어보시고, 있을 때 돈 아끼라는 잔소리를 항상 하세요. 좋은 이야기도 한두 번이지 매번 어머님을 볼 때마다 저희에게 잔소리를 하시니까 솔직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돈 씀씀이가 큰 것도 아니에요. 아마도 제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돈 잘 모았고, 일찌감치 회사 생활 시작하면서 적금 붓고 돈 모으는 재미를 알았기 때문에 알뜰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애초에 시어머니께서 저와 남편을 결혼시키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학생 아이 키우면서 최대한 허튼 곳에 돈 안 쓰고 남편과 맞벌이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래봤자 시어머니 눈에는 잔소리 할 것들 투성이었죠. 그런 시어머니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하도 돈돈거리는 잔소리를 듣다 보면 조금은 시어머니가 불편하게 느껴진 것도 사실입니다.
가끔 남편과 아들 데리고 시댁에 가면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시부모님의 재산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최소 수십억이 있고 부동산 임대료만으로 웬만한 사람 연봉만큼 받는 시어머니지만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살림도 정말 깔끔하게 잘하시는 분이라서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하게 유지된다지만 가전제품들은 전부 10년은 기본으로 넘은 것들 뿐이고 거실에 있는 소파도 얼마나 오래 쓰셨는지 앉는 부분에 가죽이 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남편에게 요즘 건조기가 편하고 남들 다 쓰는 유행이니까 시댁의 선물로 건조기 한 대 사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엄마 그런 거 안 좋아해. 괜히 돈 써서 선물해드리려다가 혼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하더군요. 지금도 그런 거 없이 빨래하고 사는데 큰 지장 없는데 100만 원 넘는 돈 주고 건조기 샀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하나도 안 기뻐하실 게 뻔하다면서요. 우리 아들한테도 어릴 때부터 용돈 많이 주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면 버릇 나빠진다며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1,000원씩 주다가 5학년부터 5,000원 주시고 중학교 올라간 지금은 겨우 10,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조금은 너무하는 거 아닌가 싶다가도 시어머니가 워낙 인색하신 분이라서 이제는 저도 우리 아들도 큰 기대 안 하고 살고 있어요.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이 집안에서 며느리로 살면서 뭐 하나 시댁에서 공짜로 받아본 게 없네요. 그런데도 제 친구들은 우리 시부모님이 동네에서 어떤 건물을 갖고 있는지 대충 알고 있어서 항상 저를 만나면 부러워합니다. 건물주 부잣집에 시집가서 너무 부럽다면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용돈이나 비싼 명품 가방이라도 안 사주셨냐고 종종 물어보는데 진짜 남의 속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게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받은 거 없으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해도 나중에 어차피 전부 너네 거 되는 거 아니냐면서 미리미리 시댁에 자랄합니다. 그런 콩고물 바라지 않더라도 어차피 며느리로서 도리는 할 만큼 하고 있고 저희 부부끼리 열심히 일하고 돈 모아서 그럭저럭 먹고 살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약간 서운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잘만 다니던 회사를 왜 갑자기 그만두려고 하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남편은 회사 생활 자체가 너무 견디기 힘들고 예전부터 밖에 나가서 하고 싶었던 아이템이 있다며 장사를 열심히 할 테니 자기를 믿어달라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긴가민가한 상황이었죠. 남편이 장사에 소질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본인은 자신 있다고 하는 아이템이 제가 보기에는 애매했거든요. 남편은 자기 사업을 시작할 기대에 부풀어서 회사 쉬는 날이 되면 가게 자리도 알아보러 다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좀 부족하니까 은행의 대출도 알아보면서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남편이 못 믿어서 반대를 하고 싶었는데 장사 준비를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냥 한번 깨지더라도 가만 놔둬야겠다 싶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둘 다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혹시라도 잘못되어 망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게다가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한 건 남편이 정말 크게 망하면 시부모님이 끝까지 모른 척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남편이 발품을 팔고 이리저리 알아봐도 창업비용이 너무 모자랐어요. 결국 집담보로 대출까지 받을 생각이었는데도 남편이 원하는 규모의 가게를 차리려면 5천만 원 이상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집에서 몇 날 며칠 동안 한참 고민하다가 시댁을 찾아갔어요. 남편의 말로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시부모님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달라고 부탁하는 건 처음이니까 한 번쯤은 도와주시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사실 따지고 보면 결혼할 때도 전혀 도움받은 것 없이 우리 힘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의 사업 이야기를 듣자마자 단칼에 거절하시더라고요. 사업? 너가 사업은 무슨 사업? 요즘 장사 오래 하던 사람도 다 망해서 가게 정리하는 상황인데 돈 빌려서 장사할 생각이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라. 정말 두 번 다시 말도 못 꺼내볼 정도로 거절하셔서 그때 남편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저희가 애도 있고 남편이나 저나 안정적인 회사 다니고 있으면서 대체 왜 나가서 힘들게 장사하려고 하느냐고. 요즘 장사하는 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데 너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서 정말 모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날 남편 따라서 시댁 갔다가 괜히 같이 혼났어요. 너는 네 남편이 철딱선이 없는 소리하면 말리지는 못할 망정 부추기고 같이 하려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요. 돈도 절대로 빌려줄 수 없거니와 장사할 생각 따윈 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너무 크게 낙담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의 장사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입장이었지만 시어머니가 그래도 아들인데 어느 정도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하게 말씀하셔서 조금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까지 돈 빌려주기 싫어서 저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건가 마음 상했습니다. 그 일이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의 일이었고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저희 시어머니가 예언자는 아니었겠지만 그 뒤로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전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망해서 넘어가는 가게가 하루에 수십 수백 곳이 넘더라고요. 남편도 원래 가게 내려고 했던 자리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과 비슷한 업종의 다른 가게가 들어왔었는데 항상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내가 저걸 했어야 한다며 마음 아파했어요. 오픈하고 몇 달 동안 손님이 줄을 설 정도로 붐비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 가게가 망하고 건물주가 직접 운영한다는 편의점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특별한 성견지명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면서 저희에게 해주신 이야기 중에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틀린 이야기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표현이 조금 직설적이시고 모든 이야기에 너무 돈돈거리시면서 인색하시다 보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당시에는 서운하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저희 어머님 덕분에 우리가 집도 넓히고 돈도 좀 더 모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남들 다 힘들다는 시기도 다행히 회사 다니면서 별일 없이 지나갔고 저희 식구들은 계속 좋은 일만 생길 줄 알고 살았죠. 그런데 올해 초 청천벽력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정기적으로 받은 건강검진에서 암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저 결혼하고 5년쯤 지났을 때 암으로 먼저 돌아가셨는데 엄마까지 암에 걸렸다고 해서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친정엄마 건강검진 결과가 별로 안 좋아서 큰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았는데 결과 나오는 날에 무섭다고 하셔서 제가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는 오히려 괜찮다고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다고 하셨지만 제가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바로 병원에 수술 예약을 잡고 저도 나름대로 엄마의 암치료를 위해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 암치료에 좋다는 음식이나 한약을 찾기도 했고 병원 예약부터 입원까지 전부 제가 다 도와드렸죠. 남편에게는 미안했지만 이 정신으로는 제가 회사에 일을 하러 나갈 수도 없었고 집에서 살림하며 아이 공부를 봐주는 것조차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수술하기 전 입원했을 때 엄마가 자긴 괜찮다며 집에 가라고 등을 떠밀었지만 큰 병원에 엄마 혼자 두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수술을 하러 들어가 버리면 다시는 건강한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 회사에는 장기 무급휴가를 내놓았고 그동안 집안일은 남편이 해줬어요. 저도 2, 3일에 한 번씩은 집에 들어가서 밀린 일을 했지만 대체로 남편이 크게 고생했습니다. 엄마는 암이 생긴 부위를 절제하는 수술도 받아야 했고 뒤이어 항암치료로 머리도 다 빠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병원에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게 생각나면서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만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친정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병원비로 돈을 많이 써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크게 내색은 안 했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엄마에게 용돈도 자주 드리고 생활비도 종종 보태드렸지만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해요.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엄마도 암보험을 따로 들어놨기 때문에 이번에 암 진단을 받고 어느 정도의 보험금이 나오긴 했지만 보험사에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치료에 필요한 충분한 돈을 받지는 못했어요. 남편은 제게 돈 걱정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진 돈을 얼마든지 장모님 수술비 치료비로 쓰라고 했지만 솔직히 남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엄마 나이도 있고 수술받고 퇴원하면 집에서 누가 봐주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당장 엄마 건강이 우선이지만 여러 가지로 머리 아픈 일이 많았어요. 엄마가 수술받기 며칠 전 시어머니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병실에서 시모와 우리 엄마가 어색하게 인사를 마치고 잠시 앉아있다가 저를 조용히 밖으로 불러내셨어요.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술은 어떻게 되는 건지 물어보시고는 제게 네가 힘든 상황인 건 알지만 집안일도 신경 써야지. 내 아들이 너 없으면 뭘 할 줄 안다고. 걔한테 아들까지 다 맡겨놓고 애엄마가 자리를 비우면 어째?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많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머니마저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서운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속은 좋지 않았지만 엄마 수술하고 퇴원하는 것까지만 지켜보고 다시 직장도 복귀하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시고는 다시 병실에 들어가서 친정엄마와 한참을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친정엄마 옆에서 과일 나눠 드시면서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이제 가야겠다며 자리를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병원 앞에 택시 타는 곳까지 시어머니를 배웅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어머니 잘 간호해드리라고 하면서 택시를 타면서 제 손에 봉투를 하나 건네주셨어요. 이게 뭐냐고 안 주셔도 된다고 거절했는데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사부인 드리는 거야. 내가 직접 드리면 괜히 불편하시고 마음 쓰실 거 아니냐. 별거 아니니까 사부인에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다. 필요한 치료 다 받으시고 나중에 퇴원하거든 간병인인지 그것도 필요하다면서 일단 쓰고 모자라면 이야기해. 너는 왜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택시에 올라타고 가버리셨어요. 제가 제대로 인사도 못했는데 그냥 본인 하실 말씀만 하시고 사라져버리셨습니다. 나중에 봉투를 확인해보니 1,000만 원이라는 큰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무리 보험으로 커버가 된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었는데 시어머님이 주신 돈으로 저희 엄마 수술비에 입원비까지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도 제가 이 집에 시집와서 시어머니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라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돈을 쓰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이런 일에는 큰 도움 주실 만큼 배포가 크신 분이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고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시어머니가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저를 보면 하시던 잔소리도 더 이상 듣기 싫은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었고 마냥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쓸 때는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친정엄마도 수술 잘 받고 퇴원해서 많이 회복하셨어요. 연세가 좀 있기 때문에 항암치료 후유증이 남아있긴 한데 치료 잘 받으시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물론 시어머니의 도움이 없었더라도 제가 어떻게 해서든 필요한 치료는 다 받을 수 있게 했을 테지만 결정적일 때 나타나 도와주시면서 마음의 부담도 덜고 엄마에게 필요한 것들을 돈 걱정 없이 해드릴 수 있었다는 게 지금 와서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시어머니에게 잔소리 들으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 잔소리를 마냥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라 좋은 의미로 해석해서 들으려고 노력하려고요. 저와 저희 엄마에게 신경 써주신 만큼 남편에게도 시댁에게도 잘하는 좋은 며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